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은정입니다. 한국은행이 오늘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지금 현재 국내 증시 양지수 흐름이 좀 엇갈리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오전 중에 1% 가까이 오르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어제보다 0.14% 하락한 2613선에서 조정을 받고 있고요. 코스닥은 0.4% 상승을 유지하면서 87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최근에 낙폭이 과대했던 게임, NFT 또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눈에 띄는 하루인데요. 앞으로의 투자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잠시 뒤 전문가들의 의견 함께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 참여가 가능합니다. 서울경제TV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시장과 관련한 궁금증 남겨주시면 반영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사칭 명칭에도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5월 26일 목요일이죠. 오늘장 내일장 바로 시작합니다. 네, 이 시각 보도본부 시간입니다. 오늘은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예, 오늘 어떤 헤드라인 들고 오셨는지 화면으로 함께 만나보시죠. 네, 한국은행이 오늘 오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지난달에 이어서 이번 달에도 0.25%포인트 금리를 인상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한국은행이 이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기준금리를 한 달 만에 다시 기준금리를 올렸습니다. 한은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늘 오전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1.5%에서 이제 1.75%로 0.25%포인트 인상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준금리는 작년 8월과 11월, 올해 1월과 4월, 그리고 오늘까지 총 9개월 만에 5차례 인상됐습니다. 특히 금통위가 2달 연속 기준금리를 올린 건 2007년 7월과 8월, 이것에 이어서 14년 9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금통위가 이례적으로 연속으로 2번 기준금리를 올린 거는 아마 지금 최근 치솟고 있는 물가 상승의 압력을 또 그대로 방치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4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국제 에너지 가격 급등과 공급망 차질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4.8%나 뛰었는데 이는 2008년 10월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향후 1년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 전망값에 해당하는 기대 인플레이션율 역시 5월 3.3%로 2012년 10월 이후 9년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예,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재계에서 잇따라 대규모 투자 발표를 내놓고 있는데요. 오늘은 SK그룹에서 투자 규모 계획을 발표했다고요? 네, SK그룹이 중장기 투자와 고용 창출 계획을 오늘 발표했습니다.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등 핵심 성장 동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총 247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인데요. 반도체와 배터리, 바이오 이 분야에 영어 앞글자를 따서 BBC로 약칭하고 이 산업을 이끌어 나갈 인재를 국내에서 5만 명 채용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룹의 중심축을 신성장 동력으로 전환하는 사실상 정책성을 바꾼다는 의미인데요. 글로벌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과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는 상황에서 성장과 혁신의 기회는 투자와 인재에 있다는 게 SK의 생각입니다. SK그룹은 인공지능과 디지털 전환 등 4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반도체에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및 반도체 소재의 전체 투자액의 절반 이상인 142조 원을 투입하고요. 이를 포함해서 국내 투자만 179조 원에 달하는데요. 국가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투자는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이렇게 BBC 쪽으로 집중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분야별로 투자 대상은 어떻게 됩니까? 네, 이번 투자는 핵심 동력 강화에 있다는 데 의미가 있는데요. 전체 투자금의 90%가 BBC에 집중돼 있기 때문입니다.
분야별로 투자 대상을 살펴보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을 비롯해서 반도체 제조시설 증설, 또 특수가스와 웨이퍼 등 소재 부품 장비 관련해서 설비 증설 등이 또 투자 대상입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와 같은 반도체 및 소재 분야 투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또 2, 3차 협력 업체의 투자와 고용 창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경제 파급 효과가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SK그룹이 대중소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상생에 기여할 것으로 또 기대가 되고요. 그린에너지 분야는 최근 SK가 주력하는 수소 등 신재생에너지 생산 설비를 갖추거나 또 글로벌 기업에 투자해서 그린에너지 기술력과 경쟁력을 강화하는 그런 재원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바이오 분야는 뇌전증 신약과 또 코로나19 국내 백신 1호 개발을 이어갈 후속 연구 개발비와 의약품 위탁 생산 시설 증설, 또 디지털 분야에서는 유무선 통신망과 정보통신 콘텐츠 개발 등이 주요 투자 대상입니다. 또 SK그룹은 2026년까지 5년간 5만 명을 채용한다는 계획을 내놨는데요. 성장 동력을 찾고 키워나가는 주체는 인재라고 보고 또 고용 창출에도 적극적으로 나서려는 모습입니다. 네, 마지막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합리적인 최저임금이 11,860원이다. 시급이 이렇게 어제 밝혔는데요. 오늘 재계에서는 다른 입장을 내놨다고요? 네, 재계에서는 또 OECD 통계를 내세웠습니다. 예. 전국경제연합회는 오늘 OECD 통계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임금 기준 중 중간 구간에 해당하는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62.5%라고 OECD 조사 대상국 30개 중에서 7위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평균 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도 2020년 기준 49.6%로 OECD 조사 대상 30개 중 3위에 올랐습니다.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최저임금이 지금 이미 높다는 건데요. 지난 5년간 한국의 최저임금 인상률은 44.6%로 G5 평균의 4배에 달했습니다. 이어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미국 순이었습니다. 최저임금이 빠르게 오르면서 최저임금 수준도 받지 못하는 근로자의 비율도 역시 높았는데요. 한국의 최저임금 미만율은 2020년 기준 15.6%로 일본, 영국, 독일, 미국이 1%에서 2%대 그치는 것에 비하면 월등하게 높은 수준인 겁니다. 네,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본격화하면서 이 양측의 삿바 싸움도 시작이 되는 모양새인데요. 정경련에서는 이 최저임금 인상 산정 문제도 지적했다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정경련은 주요 선진국들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지역이나 연령 또 노동의 강도 등을 생각해서 차등적으로 지급하는데 한국은 단일화되어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네. 또한 한국의 최저임금 산정 범위가 주요국들에 비해 좁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꼽았는데요. 한국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숙소나 식사를 현물로 제공할 경우 이를 최저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는 현물로 제공하는 숙박비와 식비를 모두 최저임금에 포함하고요. 또 영국은 현물로 지급하는 숙박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독일 또한 농업이나 어업 등 계절 특수성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들에 한해서 현물 숙식비를 최저임금에 포함합니다. 정경련은 G5 국가들은 최저임금 위반 시 대부분 징역형 없이 벌금 또는 과태료로 가볍게 넘어가는데요. 한국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해서 처벌 수준이 좀 과도하다는 이런 문제점도 제기했습니다. 네, 그렇다면 정경련은 이렇게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개선 방안도 제시를 했습니까? 네, 정경련은 저임금 제도의 유연성을 제고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먼저 최저임금 합리성 제고를 위한 개선 방안으로 경제 성장률과 근로자 전체 인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겁니다. 인상 속도를 조절하고 또 지불 능력과 생산성 등을 고려한 업종과 지역별 차등 적용, 또 최저임금 특례 업종 지정, 주유 수당을 폐지하거나 최저임금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 최저임금 위반 시 징역형 폐지 등을 이제 해결 방안으로 꼽았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이 시각 보도본부는 부동산부의 이지영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지금 시각이 2시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상승분을 좀 반납해서 아쉬운 모습인데요. 자세한 시장 상황 보겠습니다. 김혜영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김혜연입니다. 네, 미 연준은 FOMC 의사록을 통해서 0.5%씩 앞으로 2차례 이상 금리 인상을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다만 변수가 없음을 확인하게 되면서 전일 미 증시는 3대 지수가 모두 상승 마감을 했고요. 국내 증시는 현재 큰 하락 없이 잘 버텨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 시각 지수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다만 오전장에 하느니 기준금리 인상 소식을 밝히게 되면서 상승폭이 둔화가 됐었죠. 현재는 등락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현재는 0.15% 내린 2,613포인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장에서는 전기가스 업종들, 은행 업종들, 그리고 태양광 관련한 종목들의 상승 눈에 띄고 있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확인해 보시죠.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 출발을 했습니다. 상승폭은 다소 축소가 됐지만 현재 여전히 빨간불 지켜내주고 있고요. 0.29% 상승세 보여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오늘 게임주 또 미디어 엔터 관련주들의 종목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네,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4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을 해준 모습입니다. 개인도 장중에 매수 전환을 했고요. 개인과 외국인 각각 589억 원, 48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의 수급도 확인해 보시죠. 반면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로 전환을 했습니다. 기관은 2거래일 연속 매수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기관은 630억 원, 개인은 553억 원 매수해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상승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네, 태양광 관련주들이 오늘 동반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긍정적인 뉴스가 나왔는데요. 태양광 발전 설비가 급증하게 되면서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 비중이 원자력 발전을 추월했다라는 소식에 힘을 받고 있습니다. 전력거래소가 발표한 운영 실적에 따르면 신재생 에너지의 설비가 전년 대비해서 19.24% 증가했고요. 그 중에서 태양광 에너지 설비 비중은 24.6%가량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또 지난 한미회담에서 태양광 동맹을 다지기도 했죠.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오늘 주가에 반영이 됐다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OCI는 15% 가까운 급등 보여지고 있고요. 신성 ENG도 25% 가까운 상승세, SDN은 현재 상한가를 진입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하락하는 업종 테마도 살펴보겠습니다. 여행 관련주들이 오늘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일부 백화점 관련주들은 여전히 부진한 모습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달 초 현대백화점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게 되면서 일부 백화점 관련주들의 주가가 꿈틀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었는데요. 여기에 또 마스크 부분 해제 소식에 매출 증가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매크로적인 악재의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합니다. 다만 그래도 전일 미증시에서 백화점 체인인 노드스트롬의 주가는 매출 성장 기대감에 오르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또 6월 무더위를 앞두고 가전제품에 대한 매출 증가도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 롯데쇼핑은 0.72% 하락세, 현대백화점도 0.65% 밀려난 76,800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광주신세계도 현재는 0.42% 하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증시탑10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동반 하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부진한 전망치 발표에 반도체주에 대한 우려가 커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반면 LG화학은 오늘 LG그룹의 대규모 투자 소식에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어서 서울경제가 뽑은 특징주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큐렉스는 공동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코론텍의 인공관절 제품이 세계 최초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에 오르고 있습니다. 누리플렉스는 태양광 테마로 묶이고 있죠. 베트남 태양광 시장에 진출하면서 오름세 보이고 있고요. 오토에는 현대차그룹의 63조 원 투자 소식에 수혜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오늘 주가 강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네, 그럼 먼저 LG화학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G그룹의 대규모 투자 소식이 있었습니다. LG그룹이 향후 5년 동안 100조 원이 넘는 금액을 국내에 투자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중 LG화학은 양극재 또 분리막 같은 배터리 소재에 1조 7천억 원을 투자한다라는 소식 있었습니다. 현재 0.56% 오른 53만 7천 원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볼 종목은 액션스퀘어가 있습니다.
네, 장중에 오름세를 기록해주고 있죠. 위믹스 플랫폼에 합류한 게임사들에 대한 매수세가 몰리게 되면서 신작 모바일 게임인 블레이드의 위믹스 온보딩 이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현재는 8% 가까운 상승세를 보이고 있고요. 3,92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삼성출판사가 있습니다. 네, 하루 만에 급락세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전일 삼성출판사의 더 핑크퐁 컴퍼니가 다음 달 IPO를 추진한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강한 상승이 나타났었는데요. 일대 주주인 김민석 대표가 SNS를 통해서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을 밝히게 되면서 현재 13% 가까운 급락 보여지고 있고요. 31,650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증시탑10 확인해봤습니다. 네, 이 시각 외국인가 기관의 수급 상황 살펴보는 수급 포착 시간입니다. 오늘은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 지점의 백인범 과장 연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국내장이 정강 후약장을 보여서 좀 아쉬운데요. 오늘 수급적인 특징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뭐 아무래도 이런 아쉬운 상황 속에서 그간 좀 크게 보자면 주가가 견조했던 업종의 이런 반등보다는 이제 최근에 이런 주가 급락 이후에 좀 저가 매수세에 따른 급등세와 또 개별 이슈 부각에 따른 주가 급등이 좀 나타나고 있는 좀 종목별 좀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큰 틀에서는 위메이드 관련이라든가 뭐 카지노 영업 정상화 기대감, 또 주요 대기업들의 투자 결정 소식 등의 이런 이슈도 나왔던 모습이었고, 또 이에 따라 관련 종목들의 상승세도 오늘 많이 방송상에서 좀 두드러지게 좀 언급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 오늘 뭐 수급적으로는 단연 신재생 에너지, 뭐 특히 이 태양광 업종의 강세와 또 반면에 코스닥 시장에선 그간 주가가 안 좋았었던 게임과 미디어 엔터 업종, 또 제약바이오 등 이런 시총 상해주 강세에 따른 지수 반등이 좀 일부 시도가 되고 있던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뭐 전반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오늘 시장에선 특히나 이 태양광 업종의 강세가 좀 단연 좀 주목받고 있는 모습이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선 뭐 태양광 발전 설비 급증 소식 등이 좀 전해지면서 태양광 관련주가 좀 급등하고 있는 모습. 또 글로벌 측면에서도 그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여파가 장기화 조짐이 보이면서 이 에너지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가 됨에 따라 반대급부로 이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관심이 계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 또 우리나라뿐 아니라 글로벌 측면에서도 신재생 에너지 발전 설비 용량이 좀 증가하고 있다라는 점 등이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특히 유럽 같은 경우에 이 신재생 에너지 투자 증가 계획 발표를 하면서 이 유럽 전체 태양광 발전 용량을 오는 2025년까지 현재 수준의 약 2배 이상으로 증가를 시키고, 또 2029년까지는 모든 신축 건물에 의무적으로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겠다라는 계획이 포함이 되었다라는 점 등은 이 관련 종목에 대한 투자 심리를 좀 자극하고 있는 모양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뭐 이러한 요인 등의 대부분 업종 강세 속에서 오늘 OCI, 뭐 하나솔루션, 현대에너지솔루션 등 주요 태양광 업체들의 이런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이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또 반대로 급락 이후에 좀 저가 매수세에 따른 급등세를 보이는 종목들, 오늘 대표적으로는 뭐 게임, NFT, 메타버스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의 이런 강세가 특징적인 모습인데, 뭐 전일 위메이드가 이제 위믹스 생태계 확장 기대감과 더불어서 이런 기대감이 유입되는 측면, 또 그간 주가 급락에 따른 저가 매수세 유입에 따른 기술적 반등에 따라서 강세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위메이드가 전일 이 위믹스 달러의 핵심 정책과 계획 등을 밝힌 점과 더불어서 위믹스 코인이 지난 12일 저가 대비 약 3배 이상
올랐다라는 점 등이 좀 부각이 되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 같은 요인 등의 투심이 일부 완화되면서 오늘 컴투스 홀딩스, 아프리카 TV, 네오일즈 홀딩스 등 여러 관련주로 꼽혀지고 있는 종목들의 저가 매수세 유입과 더불어 좀 반등이 나타난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언급하시면서 수급 특징주 짚어주셨는데요. 공략해 볼 만한 종목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어떤 종목을 포착하셨는지요? 네, 오늘 주가 급등에 따라서 신규 매수로는 조금 고민이 될 수는 있겠지만 OCI 좀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간 이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 증시 조정과 또 신재생 에너지 관련한 이런 투자 심리가 좀 꺾이면서 주가 역시도 최근 좋지 못한 모습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좀 상승 전환하고 있는 모습 등이 특히 오늘 시장에서 이런 주가 급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우선 OCI 같은 경우 이 폴리실리콘이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이 폴리실리콘 가격 강세가 좀 장기화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이 당연스레 OCI 역시도 수혜가 기대가 된다라는 점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이 폴리실리콘이라는 것 자체가 태양광 산업에 있어서는 일종의 필수적인 재료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기 때문에 올해 글로벌 태양광 설치 규모 240기가와트급 이상으로 좀 상향 조정되면서 이 태양광 산업의 성장세가 여전히 좀 유지 중이다라는 점, 또 당연스레 이런 설치 규모 증가에 따라서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좀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다라는 점을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폴리실리콘 관련한 산업이 이 수요 대비해서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다라는 점은 OCI에겐 최고의 영업 환경이다라는 점, 또 그리고 폴리실리콘 생산량의 약 80%가량을 이 중국 기업이 좀 점유를 하고 있는데 이 중국 업체들 역시도 이 높아진 생산 원가에 따라서 폴리실리콘 가격을 좀 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는 점. 그렇다면 이 OCI 같은 경우에 이제 그간 이 사업 구조 개편을 통해서 이 원가 경쟁력을 그간 강화시킨 전략이 최근 들어 성공하면서 중국 업체들 대비해서도 좀 원가 경쟁력이 좀 생겼다라는 점은 당연스레 향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좀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그리고 이슈 측면이긴 하지만 이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이 태양광 산업에서 한미 양국 협력에 따른 수혜도 일정 부분 좀 기대가 된다라는 점도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앞서도 이 폴리실리콘 관련해서 약 80%가량을 중국 기업이 점유를 하고 있다라는 점 말씀을 드렸는데 이는 곧 미중 갈등 상황 속에서 자연스레 한국 업체인 OCI에게는 기회로 좀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도 시장 참여자들은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가 측면에서는 오늘 주가 급등 이후에 일부 주가 되돌림을 감안하고 보더라도 주가 상승 추이 좀 중장기적으로 이어나갈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관심 있게 지켜볼 만한 기업이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급 포착 특징주는 OCI였고요. 구체적인 투자 의견 들어봤습니다. 유한타증권 금융센터 동탄지점의 백인범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저희 마켓 로드맵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예, 오늘 시장을 주도하는 업종과 이슈에 대해서 심층 분석해 보는 시간이고요. 루크 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 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바이든 미 대통령 방한 이후로 국내 대기업들의 이어진 대규모 투자 소식, 투자 심리를 개선시키고 있다라는 분석도 되는데요. 오늘은 SK그룹이 투자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자세히 듣겠습니다. 네, 지금 각 그룹 내에서 많이 좀 발표를 하고 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제 SK그룹이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2026년까지 5년 동안 247조 원의 그 금액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계획을 좀 발표를 했습니다. SK그룹이 5년 단위의 이제 투자 계획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국내 투자는 179조 원, 그다음에 해외 투자는 68조 원을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국내 채용 인력도 5만 명을 목표를 제시한 그런 상황입니다. 특히 이제 SK는 이제 미래 먹거리로 이제 세 개 분야를 지금 이제 찍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이런 세 개 분야를 집중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같은 경우는 142조 정도 이제 투자할 계획이고요. 용인의 반도체 클러스터
뿐만 아니라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관련 분야에도 투자를 집중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제 친환경 미래 산업인 이제 배터리나 신재생에너지 관련된 분야도 67조 원 넘는 금액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를 통해서 2030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한 2억 톤 정도 감소를 추진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2억 톤이면 그때 당시 감축하는 전 세계 물량의 한 1%를 차지할 만큼 이제 상당히 큰 금액을 물량을 감소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외에 2차 전지나 분리막, 수소 관련된 산업에 투자를 집중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외에 이제 통신 관련 쪽인 이제 디지털 분야에 한 25조 원, 그다음에 신약이나 CDMO를 하고 있는 바이오 분야에 12조 7천억 정도를 투자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SK그룹뿐만이 아니라 삼성, 현대, LG, 롯데 등이 윤 정부 출범 이후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기업들이 신정부 출범에 어떤 시너지를 기대하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고요. 또 주요 그룹의 투자 소식 함께 전해주시죠. 네, 예. 일단 국내 그룹들이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금 발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대규모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게 신정부 출범에 이제 맞물리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이제 이제 신정부에서 지금 경제 기조가 민간 주도 성장을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민간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좀 더 커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이렇게 이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도 첨단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들이 최근에 계속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세제나 아니면 제도 관련된 투자 환경도 좀 개선될 가능성은 좀 있지 않을까라는 또 기대도 해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지금 투자하고 있는 분야가 대부분이 이제 각 그룹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 지금 선정했던 그런 분야를 지금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이제 투자 발표 내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5대 그룹의 이제 전체 투자 규모는 지금 이제 900조가 넘는 어떻게 보면 국내 1년 국가 예산의 한 1.5배 정도 지금 투자가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외에 이제 다른 여타 이제 기업들도 지금 대규모 투자를 지금 발표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면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다 합치면 1,000조가 넘어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삼성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제 450조 원 정도를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그러고요. 반도체, 바이오, 신성장 IT 분야에 투자를 이제 집중하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63조 정도 규모가 되는데요. 전기차나 PVV, 로보틱스, UAM 같은 이렇게 이제 모빌리티 관련된 투자가 상당 부분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LG 같은 경우도 이제 106조 원을 지금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 자동차 전장, 그다음에 디스플레이, 바이오, AI 같은 분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고요. 롯데 같은 경우도 37조 원 투자를 해서 바이오, 화학, 유통 관련 기업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런 이제 새롭게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하게 되면 과거에도 이제 대규모 투자안을 계획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연 155조 원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고용도 14만 명을 이제 채용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10대 그룹의 투자의 규모는 매년 줄었습니다. 첫 해는 102조 원을 이제 투자를 했었는데 마지막 16년도에는 50조 원을 어떻게 보면 절반 정도 감소를 했고 어떻게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기업들의 투자 규모가 좀 작아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정부 출범할 때도 10대 그룹에서 투자 규모를 330조 원을 이제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고용도 19만 명 정도 고용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보면 이 투자 계획은 지어지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이번에 이제 각 그룹들에서 대규모 이제 투자 계획을 발표하고 있는데 지금 단순히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것보다는 이 투자 계획이 어떻게 실행되고 집행되는지에 대해서 좀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예, 투자 규모보다는 실제 투자 집행이 관건이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자, 대규모 투자를 발표한 기업들 해외에서의 입지도 확고한 상황이다라고 보이는데요. 네. 이번 사업 확대로 인해서 해외 시장에서의 기업 간 경쟁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주게 될까요? 네, 일단 각 그룹들의 투자 내역을 보면 다 이제 해외 부분이 지금 포함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특히 이제 글로벌 공급망 관련된 최근에 이제 이슈가 나오고 또 이제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이제 한국 방문 관련돼서 전체적으로 보면 주요 첨단 산업의 미국 투자 금액이 좀 확대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반도체, 전기차, 그다음에 2차 전지 관련돼서 미국 내 이제 공장 설비를 증설하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좀 많이 발표가 됐고요. 이렇기 때문에 향후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생산 시설이 이제 확충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관련된 매출이 상당 부분 증가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특히 이제 미국 시장 내는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상당히
약한 그런 시장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시장 점유율을 유지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시장뿐만 아니라 글로벌 시장 전체에서도 뭐 매출이 확대될 수 있는 뭐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측면은 분명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이번에 투자를 하면서 R&D 관련된 투자도 상당 부분 증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R&D 투자라는 게 뭐 어차피 신성장을 기록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동력을 만드는 그런 이제 투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R&D 투자를 확대하면서 각 기업들의 이제 갖고 있는 기술력의 차별화를 이끌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시장에서 기업들의 경쟁력이 지금보다 좀 강화될 수도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연이어서 대기업들의 대규모 투자 계획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 한 해 국내 경제나 관련 기업들의 주가에는 또 어떤 영향이 있을지 궁금한데 마지막 질문 드릴게요. 네, 예. 일단 뭐 지금 대부분 지금 투자 금액이 이제 상당히 큰 게 이제 나와 있는데요. 대부분이 기존의 이제 회사들이 투자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이제 취합하는 그런 형태가 좀 강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새롭게 투자한다라기보다는 기존의 장기 계획 내에 있었던 투자 계획을 뭐 이번에 이제 합쳐서 그러니까 그룹별로 모아서 발표하는 그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시장에서 그런 뭐 투자가 있을 것이다라고 예상은 했지만 과연 그 금액이나 어떤 투자 방향에 대해서 갈피를 잘 못 잡았었던 그런 그러니까 그룹 내에 계열사의 이제 분야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거는 뭐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은 충분히 있으니까요. 그런 점은 감안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기존에 이제 대기업들의 이제 투자를 한다라는 얘기 정도는 알고는 있지만 투자 금액이나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한다라는 분야는 상대적으로 조금 몰랐었던 부분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이번에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하면서 각 기업 그룹에서 어떤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 관련 투자 금액이 어느 정도 된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으니까요. 이런 점을 감안을 해서 향후에 투자 종목을 선택을 하실 때 감안을 해서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투자 계획 물론 중요하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집행하는 그리고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식의 결과물이 나오는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니까요. 그런 점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투자가 예정되는 주요 섹터 그리고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어떤 점을 좀 주목하면 보면 좋을지도 여쭤볼게요. 네, 일단 뭐 지금 시장 내에서 가장 이제 그러니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야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반도체나 2차 전지 쪽, 그다음에 바이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SK그룹에서 지금 뭐 3대 역점 사항으로 하는 BBC라고 하는 뭐 배터리하고 바이오, 그다음 바이오 칩 이래서 이제 BBC가 되는데요. 이런 분야는 뭐 여전히 관심사항을 가지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특히 관련된 기업들이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번에 이제 대규모 투자나 R&D를 통해서 기술을 그 후발 업체보다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이런 기업들이 대규모 투자에서 뭐 긍정적인 시그널을 보일 수는 있지만 시장 전체적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대외 경제 여건이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주가 흐름 자체가 단기적인 상황에서 끝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중장기적인 상황으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가격대보다는 조금 조정을 받았을 때, 그러니까 이런 투자에 관련돼서 좀 관심을 보시는 그런 종목들이 있으시면 일단 주가가 조금 조정받았을 때 저가 매수하는 전략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섹터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2차 전지, 반도체, 그다음에 바이오 분야는 뭐 계속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예, 주요 기업들의 대규모 투자가 올해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 또 투자 전략까지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루크투자연구소의 임순재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마켓 리더들과 함께 시장의 핵심 이슈 짚어봅니다. 이슈 칼럼 시간이고요. 오늘은 미중 산업경제연구소의 조용찬 소장 연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한미 정상회담 이후로 그것을 계기로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IPEF가 다른 다자 FTA와는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특징에 대해서 먼저 짚어주시겠어요? 네, 기존 FTA 같은 경우에는 상대 국가 관세 인하라든지 시장 개방 그리고 지적재산권 보호와 같이 국가 간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런 만큼 법적 구속력을 갖게 되는데요. 하지만 IPEF 같은 경우에 마지막 문자 F 같은 경우에 프레임워크로 그냥 그 단순한 협력체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기구라든지 협정이 아니기 때문에 국회나 의회로부터 승인이 필요 없게 되고요. 또 관세 폐지와 같은 시장 개방이 빠져 있기 때문에 그야말로 느슨한 협정입니다. 말 그대로 심사 협정이 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3국이 참여한 것은 아무래도 우크라이나 사태로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참에 민주주의적 가치관을 갖고 있고 시장 경제 국가인 미국 동맹국들을 중심으로 해서 새로운 공급망을 구축하자는 거고요. 특히 출범 목적은 세계 공장인 중국에서의 탈출이 될 것입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중국과의 디커플링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의 불공정 무역을 계속 방치했다가는 주변국의 외교나 주권 침해가 더 심각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문제는 이번 IPEF를 통해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반도체 동맹이라든지 5G, 6G 동맹과 같은 제3, 제4의 경제 통상 협의체로 발전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IPEF는 기구나 협정이 아닌 느슨한 신사협정이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다만 중국이 반대하는 이 IPEF에 참여하게 되면 중국이 또 다른 무역 보복을 하거나 또 14억 명의 시장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우려가 있는데요.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앞으로 그 자유무역협정이 아니고 이제는 가치 동맹을 중심으로 한 무역 형태로 변하게 되는데요. 근데 아시아 지역 같은 경우에는 경제 프레임이 자유무역에서 가치무역, 동맹무역으로 앞으로는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IPEF의 그 4개 그 분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무역이라든지 공급망, 그리고 탈탄소와 관련된 그린 에너지, 그리고 세금과 부패 대책인데 참여하는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4개 섹션 중에서 자신이 참여하고 싶은 쪽에만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유연한 그 협의체입니다. 다만 약점이 아무래도 신사협정이다 보니까 구속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참여하는 것은 광범위한 틀을 만드는 과정에서 빠지면은 우리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디지털과 관련해서 국익의 피해가 일어날 수가 있고요. 또 영내 그 영향력이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아시겠지만 중국의 사드 보복도 당했고요. 요소수 사태를 겪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국이 계속적인 락다운에 따른 공급망 혼란 그리고 신뢰할 수 없는 수출 통제가 앞으로도 진행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한국 기업들의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작업을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렇다면 IPEF에 참여함에 따라서 우리나라가 얻게 되는 실질적인 효과 또 경제적인 이익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IPEF 같은 경우에 참여하는 국가가 13개국에 불과하지만 GDP를 모두 합치면요. 전 세계 40%나 됩니다. 인구나 글로벌 상품 무역 같은 경우에는 각각 35%를 차지하는 역대 최대 경제 블록이 되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 태평양 지역의 전체 수출의 47%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활적 이익이 달려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때문에 IPEF의 그 세부 그 섹터에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공급망 강화뿐만 아니라 고품질의 인프라 그리고 탄소와 관련된 협력에 상당히 주안을 둘 것으로 보여지고요. 당장 6월 달부터
각국 통상장관들이 세부 의제를 협의하는 사업에 들어가는데 여기에 우리 이익에 맞는 법적 구속력을 만드는 이런 작업들을 쓴다고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면요, 현재 애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아이폰의 95%를 중국에서 생산하고 있습니다. 인도에서는 3.1%만 생산하는데요. 이제 앞으로 중국에서 빠져나와서 인도에서만 매년 점유율을 3에서 4%포인트 정도 끌어올린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 중국산 부품은 중국에서 써야 되겠지만 인도라든지 다른 각국으로 나와 있는 공장은 아무래도 우리나라 부품이나 소재, 특히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카메라 모듈, 그리고 이미지 센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제품을 전적으로 채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아무래도 이번 공급망 개편과 관련된 최대 수혜는 우리나라가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IPEF에 어느 나라가 참가하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관세 인하나 시장 개방이 빠져 있어서 실효성은 낮다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을 대신해서 아시아 경제를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미국이 계속 다른 아시안 국가들에게 참여를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 때문에 현재 가입이 확정된 한국, 인도, 호주,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외에도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에도 참여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제 앞으로 18개월 이내 정식으로 발족이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뭐 중국에 대한 경제 의존도를 낮추는 작업이 본격화되는데요. 이제 반도체나 배터리 같은 전력 물자들과 관련해서는 뭐 새로운 공급망 확보가 주안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뭐 이렇게 되면은 뭐 애플을 비롯해서 많은 다국적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 의존도를 높이면은 잠재적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참에 깨달았는데요. 뭐 다국적 기업들의 탈중국화 움직임에 앞서서 우리나라는 벌써 2, 3년 전서부터 차이나 플러스 원이죠. 차이나에 있는 공장 하나 그리고 다른 지역의 공장 하나를 갖는 이런 전략을 구사해 왔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거래처가 생겨나게 되고요. 이것은 뭐 디지털 신기술과 관련된 산업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술력을 갖고 있는 원자력, 수소, 재생에너지와 같은 청정 에너지 분야에서도 아시아 다른 그 시장 국가들에게 우리가 협력 사업을 한다든지 그리고 매출을 늘릴 수 있는 호기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런 가운데 중국의 왕이 외교부장은 한국이 반중 연대인 IPEF에 참여하는 데 반대한다. 신냉전을 유도하지 말라라고 경고해 왔습니다. 사드 때와 같은 경제 보복을 우리는 얼마나 염려를 해야 되는 건지 그 가능성에 대해서는 얼마나 보십니까? 네, 현재 중국은 외교 채널뿐만 아니라 관영 언론을 통해서 한국에 대해서 상당히 압박을 하고 있고요. 이것보다 더 나아가서 군사적으로 강한 압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미국 편에 섰을 경우에는 중국 내수 시장에 불이익을 입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협박도 지금 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것은 중국이 가장 민감해하는 반도체라든지 AI, 로봇과 같은 첨단 기술 제품과 관련해서 서방 국가들의 통제가 강화된다는 겁니다. 이뿐만 아니라 13개 참여 국가들이 공동으로 협력을 했을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싼 제품만 만드는 그런 공장에 불과하게 되고요. 그리고 자신들의 국가 주권에서 피해가 가능하기 때문에 중국은 앞으로 그 IPEF에 구체화됐을 경우에는 사드 배치 이상의 보복이 예상이 되는데요. 뭐 당장 요수수처럼 중국산 수입 의존도가 80% 이상 우리나라 수입 품목을 보면은 무려 1,850개나 됩니다. 마그네슘 주계라든지 산화 텅스텐, 네오드늄, 수산화 리튬, 중히토류와 관련된 부분들인데요. 이런 부분들이 자동차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자제품의 상당 부분 가장 중요한 부품들이기 때문에 뭐 생산 차질이 일어날 수가 있고요. 앞으로 비관세 장벽이죠. 뭐 불매 운동이라든지 위생 검역 강화, 세무 조사, 통관 지원과 같은 정책, 그리고 한한령을 넘어서 아마 금한령까지도 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우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차이나 리스크와 관련돼서 면밀하게 좀 검토하고 이거와 관련해서 분산시키는 그 전략도 함께 써야 되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미국 증시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반등을 하기는 하는데 최근 들어서 지난주까지 미국 다우지수가 8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전 세계 대공황이 발생한 직후인 1932년 이후로 9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는데요. 이같이 증시 하락이 멈추지 않는 원인 어디에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인플레이션뿐만 아니라 시장 심리가 아주 극도로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요. FRB 같은 경우에는 금융 정책을 아주 급선회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시장 참여자들의 12개월 뒤에 경기 후퇴 확률을 물었더니 무려 30%까지 올라갔는데요. 이 때문에 아무래도 그 시장에서는 경기 침체 위험과 관련해서 예민할 수밖에 없고요.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일어나는 고물가가 에너지 가격 급등이라든지 공급망 훼손에 있는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임금 상승이죠. 스킨플레이션 때문에 발생을 하는 이런 복합적인 요인 때문에 아무래도 기업 실적들이 악화가 계속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더 한 가지 더 붙이는 것은 이제 연준이 6월 달부터 연준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9조 달러에서 2025년까지 6조 달러로 줄이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은 양적 긴축에 따른 밸류에이션 저하 현상이 앞으로 더 한 번 남아 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 재조정 국면이 끝나는 기간까지 그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극심하게 눈치 보기 그리고 주가는 변동성 확대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되지 않는 이런 장세가 조금 더 연장이 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네, 고물가로 인한 기업 실적 악화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보고 계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미국 증시의 반등은 언제쯤 가능하겠습니까? 네, 현재 미국 개인 투자가들의 그 센티멘트라든지 그리고 밸류에이션 지표로 보면은 단기 주가 조정 거의 마무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예상 그 PR 수준을 보면은 장기 평균인 16.5배를 찍고 지금 현재 17배 근처까지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정도 수준이라면 지난번 금리 인상 국면의 바닥 수준이 17배보다도 조금 밑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평가는 해소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개인들이 주식 투자 관련된 센티먼트 지표를 보면요. 리먼 쇼크 직후인 2009년 3월 수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개인 투자가들의 공포 심리에 따른 매도 물량이 어느 정도 출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때문에 미국 증시가 이제 본격적인 상승 추세로 타기 위해서는 그동안에 그 주가가 가장 많이 하락했던 시총 1위 2위 업종이죠. 정보 기술 쪽,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서 반등이 일어나야 되는데요. 아직은 이런 공급망의 혼란이라든지 중국 경기의 실속 문제가 남아 있기 때문에 하이테크 주들 같은 경우에는 2분기에 실적 바닥을 찍고 3분기부터 서서히 올라간다고 하지만 아무래도 중장기적으로 아직 그 개인 투자가 그리고 기관들이 판단이 서질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본격적인 반등세로 전환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이른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미 연준이 올해 모든 FOMC에서 금리 인상을 할 거라는 인식이 확실시되면서 경기 후퇴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경기 선행 지표의 하나인 구리 가격이 하락했다던데 이걸 어떤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네, 지금 현재 국제투자은행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급격히 내리고 있는데요. 4에서 3%까지도 내린 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계 경기 선행 지표 역할을 해주는 탄광의 카나리아라고 부르는 구리 가격 같은 경우에는 9,000달러 초반대까지 지금 떨어졌는데요. 금과 비교를 한 구리금의 상대 가격을 보면은 계속 4월 달부터 하락 추세에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전 세계 금속 생산과 관련해서 소비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기 위축 현상이 뚜렷한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도 4월 신규 대출이 무려 3월에 비해서 80% 감소하면서 주택 경기뿐만 아니라 생산이나 소비가 상당히 위축되고 앞으로 이런 현상은 조금 더 지속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한국과 중국, 미국에 대한 경제 현황까지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이슈 칼럼 미중 산업경제연구소 소용찬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오늘장 내일장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도 주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잠시 뒤 마감 임박 60분의 승부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